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조금만 더 있다가 시작하자. 지금의 나는 진짜 내가 아니야. 이런 말이 한 달, 두 달, 어느새 몇 년이 됐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라토리엄 증후군이라는 심리 현상을 다룹니다. 이게 뭔지, 왜 생기는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건강하게 극복한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지 처음 듣는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라토리엄이라는 단어 자체부터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모라토리엄, 영어로 moratorium. 원래 이 단어는 경제 용어입니다. 나라나 기업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지금 당장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공식적으로 유예를 선언하는 걸 모라토리엄이라고 해요. 실제로 한국도 1997년 외환위기 때 이 위기를 겪었고 아르헨티나나 그리스 같은 나라들도 경제가 무너지면서 채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역사가 있죠.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이 단어를 가져와서 사람의 마음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에 나가야 할 때가 됐는데, 어른이 되어야 할 때가 됐는데, 선뜻 그 책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를 반복하는 심리 상태. 그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모라토리엄입니다. 이 개념을 처음으로 심리학에 도입한 사람은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 에릭슨입니다. 에릭슨은 사람이 태어나서 늙을 때까지 8단계의 심리 발달을 거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중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거치는 탐색의 시간, 즉 사회적 의무를 잠시 내려놓고 자신을 발견하는 유예 기간을 에릭슨은 모라토리엄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릭슨의 시각에서 이 시기는 병이 아니에요. 오히려 꼭 필요한 성장의 과정입니다. 마치 나무가 봄에 꽃을 피우기 전에 겨울 동안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처럼 사람도 본격적으로 세상에 뛰어들기 전에 나다운 나를 찾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에릭슨은 이 탐색의 시간을 충분히 가진 사람이 더 단단하고 진정성 있는 자아를 가지게 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탐색의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탐색이 아니라 회피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1978년 일본 게이오 대학의 심리학 교수 오코노기 게이고는 자신의 저서 모라토리엄 인간의 시대에서 이런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모라토리엄 증후군입니다. 당시 일본의 청년 세대를 분석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하지 않고 결혼도 미루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사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현상은 단순히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심리적 패턴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개념은 이후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반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라토리엄 증후군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사실 이 증후군은 겉모습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대학교에 계속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스펙을 쌓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공통된 심리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심리입니다. 조금만 더 준비되면, 딱 맞는 일자리가 나타나면, 내가 확신이 생기면 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상태예요. 두 번째는 사회의 방관자처럼 느끼는 심리입니다. 직장 동료, 학교 친구, 사회의 구성원으로 어디에도 진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저 사람들은 저 세계에 속해 있지만 나는 아직 거기 들어가지 않았어 라는 기묘한 거리감을 가지고 삽니다. 세 번째는 지금의 나는 진짜 내가 아니다는 생각입니다. 언젠가 진짜 나로서 살아갈 날이 올 거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현재의 삶을 임시 상태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심리가 합쳐지면 시간이 흘러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무기력한 반복이 계속됩니다. 이런 증후군은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면의 심리적 요인입니다. 실패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 자기 확신의 부족,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핵심입니다. 이 불안은 겉으로 보면 나태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고통스러운 내면의 갈등에서 비롯됩니다. 둘째는 가족 환경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주고 해결해준 환경에서 자란 경우 아이는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경험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자전거를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배울 수 없듯이 작은 실패와 선택의 경험 없이는 심리적 독립이 불가능합니다. 셋째는 사회구조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정된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취업시장. 극단적인 스펙 경쟁. 미래가 불확실한 사회 환경은 청년들이 도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적 배경이 됩니다. 결국 모라토리엄 증후군은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모라토리엄 증후군이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선택을 미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향은 점점 커집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 즉 자기 효능감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서 진로뿐 아니라 인간관계, 생활 방식, 심지어 작은 일상의 선택에서도 결정마비가 나타납니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두려워지고 깊은 관계보다 피상적인 관계만 유지하게 되죠. 여기에 우울감과 불안이 더해지면서 일상적인 기능이 점점 저하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바꾸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회피는 회피를 낳고 유해는 유해를 낳으면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마치 쓰지 않은 근육이 서서히 약해지는 것처럼 선택하고 책임지는 심리적 근육도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위축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나는 지금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라토리엄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준비 중이라고, 탐색 중이라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거든요. 그 설득의 언어가 너무 그럴듯해서 본인도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용기 있게 던지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그 다음은 완벽한 선택을 찾으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라토리엄에 갇히는 이유 중 하나는 단 하나의 완벽한 선택을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현실에서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선택은 해보고 나서야 그게 맞는지 알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작은 목표 하나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 그 작은 성취감이 다음 선택의 용기를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이 탐색길을 건강하게 거쳐 자신만의 길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중퇴한 후 뚜렷한 목표 없이 인도를 떠돌고 관심 있는 강의를 청강하며 몇 년을 보냈습니다. 당시엔 방황처럼 보였지만 그 시간 동안 쌓인 경험들, 특히 서예 강의에서 배운 타이포그래피 감각은 훗날 애플 제품의 디자인 철학의 핵심이 됐습니다. 스탠퍼드 졸업식 연설에서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점들이 어떻게 연결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점들이 모두 이어져 있었다. J.K. 롤링은 이혼 후 무직으로 지내며 자신을 역대급 실패자라고 불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역할을 모두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졌던 그 시기에 오히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결과가 전 세계 수억 명이 읽은 해리포터 시리즈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방황하는 동안에도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작게라도 움직이고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모라토리엄 증후군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빨리 결정해. 남들은 다 하는데 넌 왜 그러냐는 압박이 아닙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심리적 안전망.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기회를 주는 지지의 태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라토리엄 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가 과잉보호인데 치유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도 보호지만 그 방향이 달라야 합니다. 실패를 막아주는 보호가 아니라 실패를 겪어도 무너지지 않도록 곁에 있어주는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서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그 사람은 조금씩 자신의 선택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라토리엄 상태 자체를 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에릭슨이 처음 이 개념을 제시했을 때 그것은 성장에 꼭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다양한 역할과 가치를 실험해보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탐구하는 이 시간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탐색이 언제부터인가 탐색이 아니라 정지가 되어버릴 때입니다. 탐색과 회피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탐색은 움직이고 있고 회피는 멈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불확실하고 두렵더라도 작은 한 발을 내딛고 있다면 그건 탐색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다면 그건 유해가 아니라 정지입니다. 지금까지 모라토리엄 증후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현상은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로 앞에서 멈춰선 대학생, 취업 후에도 내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직장인, 결혼과 독립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릭슨은 자아 탐색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탐색, 그리고 전념.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탐색만 있고 전념이 없으면 영원한 방황이 되고, 전념만 있고 탐색이 없으면 자신을 잃은 채 남이 정한 길을 걷게 됩니다. 두 가지의 균형이 진정한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기억해 가셨으면 합니다. 완벽한 선택을 기다리며 멈추는 것보다 불완전한 선택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당장 크고 완벽한 결단을 내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딱 하나,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직접 선택하고 실행해 보세요. 그 작은 경험이 여러분의 심리적 근육을 키우는 첫 번째 운동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상황에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